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KT 모바일 샵과의 제휴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김용민닷컴에 무려 18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놀라운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싱큐 등 최신형 스마트폰을 KT의 가성비 최고 요금제인 데이터 온톡 요금제로 월 49,000원 혹은 25% 약정 할인 시 월 36,750원의 요금으로 월 3GB 기본 제공에 3기가를 다 소진했을 경우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된다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스마트폰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치솟는 판촉 욕구를 감추지 못하시었다. 월 3만원대 요금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제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김구 선생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성역화,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포함한 독립열사들이 묻혀 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은 효창운동장의 철거와 이전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선거제 개편 강력하게 지지,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가동. 국민일보 국정 전반 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 출범. 한국일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치 시험대에 서다. 중앙일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오찬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원내 대변인들의 발표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님이십니다.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세 번째로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십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자영업 56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 서울신문,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570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한승희 국세청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자영업자와 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최근 경영력 간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종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 간서장 회의에 앞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및 세종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선 5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대북제재 회방 말라,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경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 즉 조선에 돈 벌어주지 말고 대북 제재를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조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했는데 이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해운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물 빼먹고 물 막고 코미디 같은 세종보, 이런 제목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돌무더기를 철제 망태에 담아서 물막이용 간이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보로부터 5km 아래에 위치한 세종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물을 담으려고 만든 세종보는 완전 개방해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보를 만들어 물을 끌어다 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조선일보의 이 보도만으로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낼 수가 없겠네요. 다만 조선일보는 똥물이 된 금강을 흘려보내려는, 그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하려는 세종보 개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에 물을 담아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에 담긴 녹조 라떼를 한 잔씩 드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협치를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뽑힌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예컨대 민주당 지지율이 50%면 전체 국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해야 온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 국회 의석의 19%만 가져가게 해야 한다. 이런 원리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지요.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향배는 결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달려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뒤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보다도 당선율이 더 높으니까 말이죠. 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가운데 MBC의 공정방송을 해친 인물로 지목됐던 전직 MBC 본부장 2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견해를 견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압박에 굴복했다기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실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채 부적격 인사를 박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위법한 박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외곽 조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 이미 접하셨죠. 경찰은
트위터에 대한 업무 방해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원된 계정 가운데 상당수가 서강대 신입생들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외곽단체 서강바른포럼의 트위터 매크로 활동에 동원된 아이디는 약 3,000개, 서강바른포럼의 회원수는 2,600명인데 그보다 많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 계정 상당수가 서강대 재학생의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서강 바른클럽 재학생들이 후배들을 대상으로 아이디를 수집했고 이를 졸업생 선배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KBS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2016년 김경수 경남지사 앞에서 네이버 댓글에 공감수 조작을 했다. 이렇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당시 댓글 조작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인물 둘리 우모 씨가 경공모 회원 여러 명의 네이버 아이디를 동원해 좋아요 버튼을 여러 번 누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것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인데요. 특검은 이 시간대에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로그인, 로그아웃된 기록과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드루킹과 그 측근들은 당시 김경수 의원이 네이버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참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밤이나 내일 새벽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2013년 11월 8일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거론하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행적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자 때문에 한국 국민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20여일 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 연기나 판례 변경 가능성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놀라운 진술입니다.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김기춘 씨가 박근혜한테 떠넘긴 것입니다. 또한 김기춘은 회동 내용을 정리해 박근혜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김기춘에 따르면 박근혜는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기춘의 이런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판 독립 침해가 명백한 정치적 요구를 대통령 지시 없이 대법원에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박근혜가 부정적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65년 아버지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한겨레와 동아일보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징용소송 재판을 지연하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돌려달라 이런 취지의 요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양승태가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문건을 토대로 김기춘에게 재판 거래 의혹을 물었고 결국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와 양승태의 직접 조사 필요성과 명분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기무사 내부 분위기, 이런 제목의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제보 이메일인 셈인데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김모 씨인데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대리형 출신입니다. 김모 씨는 능지처참, 도륙학살, 보복응징, 이런 단어들이 기무사 부대원들의 현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기무사 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지시로 기무사는 현재 아수라장이다. 보안과 방첩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모 씨는 국방부를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측근들의 보복적 감정을 개혁으로 포장해서 철저하게 보복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조직원 가운데 감축 대상을 원래 소속 부대로 보내기로 했지요. 원래 소속 부대에선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이 뉴스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폭염으로 4대강에 녹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금강에서는 조류경보가 확대됐고 조류경보 경계 단계에 이른 낙동강의 상황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도 지난 8일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에서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효됐습니다. 팔당호에 조류경보가 발효된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한강 친수구역도 조류경보 예비 단계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가톨릭 관동대 조사팀이 경남 창원 시민들의 식수원인 창녕 하만보의 수질을 측정해 보았더니 환경정책기본법상 매우 나쁨,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역시 매곡을 제외한 3곳에서 모두 최하 등급 6등급이 나왔습니다. 6등급 수질은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입니다. 물고기도 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물이란 것인데요. 공업용수 수질에도 못 미치는 원수를 취수해 정수한 물을 마시는 영남권 시민들만 1,300만 명에 이릅니다. 한편 낙동강 일대는 상류 지역에 지난 10일부터 9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녹조 현상이 조금 개선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당장 보수문을 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정부는 식수 안전성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KBS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 공공아파트의 공시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동으로 시행한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5곳, 그리고 따복하우스 7곳인데요. 앞으로 계약하게 될 모든 공공아파트도 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축비를 줄이는 노하우를 포함해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돈스코이호 발견과 이와 연계된 코인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유지범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이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지범 씨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는데요. 유지범 씨가 중앙일보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유지범 씨는 코인 판매 수익이 수백억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000명으로부터 87억을 받았다. 87억 가운데 탐사 비용으로 20억을 썼고 직원 봉급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행사 후원 비용으로 모두 80억을 썼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직원 봉급 얼마나 세기에 80억씩이나 썼을까요? 이유지범 씨는 신일 골드코인 상장과 돈스코이호 인양을 계속 추진하겠다. 며칠 전 러시아 대사관에 공동 인양 요청문을 보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작년 김장겸의 하수인 최계화. 그가 보도본부장일 당시 징계 대상자가 된 김민식 PD. 최계화의 앞길을 가로막고는 김민식입니다. 지난번에 저 인사위 때 정회하고 나가셨잖아요. 본부장님, 정회하고 나가셨잖아요. 저 인사위 언제 하실 겁니까? 인사위 정회하고 그랬으면 정회를 했으면 그다음 속개를 하셔야죠. 때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인사위 언제 할지 지금 날짜를 확실히 주십시오. 저 왜냐하면은 힘듭니다. 인사위 정회하고 내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뵀으니까 얼굴 맞대고 뵀으니까 우리 또 본부장님 상남자지 않습니까? 기자들 전화 오면은 야 씨발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하시는 상남자인데 기백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남자 최계화가 했던 욕설 들어보면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의 전화. 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야, 이 씹새끼야. 네?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말한 거야? 국장님. 이 인마 개인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 국장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국장님. 야, 이 새끼야. 국장님,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야, 인마. 네. 네가 녹음을 하든 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저는 MBC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야, 인마. 미디어 오늘은 MBC 출입하는 놈 없어. MBC 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랄하지 마, 인마. 국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원래 기자 아닙니까? 기자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너 저기다가 취재할 때 취재원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물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틀 뒤 당시 김장겸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농성장에 나타난 최승호 현 MBC 사장. 최기하 MBC 보도국장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더니 또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또 쌍욕을 해가지고 연이어서 지금 MBC 임원이나 간부들이 아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참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그래도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라 그러면 보도 책임자인데 최소한의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늘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만드는 그 뉴스를 MBC가 방송을 하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최계화는 김장겸 해임과 함께 MBC를 떠나게 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되는데 다시 만나는 최계화와 김민식. 최고위는 사퇴하라. 최기화는 물러나라. 최기화는 사퇴하라. 박문진에서 해임되거나 해임 직전에 사퇴하신 분들이 무슨 낯으로 정치권에 줄대서 다시 박문진 이사로 오십니까? 아니 MBC가 지금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이런 경쟁력. 저기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MBC가. 돌아가서 경쟁력 살리는데 열심히 하세요. 아니, 본인 얘기에서 어디다 대고 경쟁력 얘기를 이런 MBC를 망친 게 누군데? 누가 이렇게 망쳤는데?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큰 소리 안 치고 조용히 얘기할게요. 망신이 망치셨잖아요. 비키세요. 망치셨잖아요. 망치신 분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십니까? 아니 정말로 무슨 부로 비키시라니까요. 박문진에 어떻게 이사를 신청을 어떻게 해요? 비키세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키세요. 자한당 부담하셨습니까? 비키세요. 업무 강요입니다. 취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 취재를 길을 막고 이렇게 취재를 합니까? 욕설하는 건 괜찮나요? 취재자한테? 나가시면 네. 비키세요. 자한당 우도 있으셨습니까? 비키세요. 기자들 질문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지시 있었습니까? 우도 있었습니까?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답변하거나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도 있었습니까? 아실다는 건가요? 지금 부인하지 않으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비키세요.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비키시라니까요. 인정하십니까?
뭘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오더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비키시라니까요. 인정하시냐니까요? 아니, 그냥 안 하시네요. 지금 뭘 질문을 합니까? 아니, 질문입니다. 질문은 해초가 촉구하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 안 하니까 비키시라니까요. 아, 저희는 답변을 들어야죠. 왜 답변을 아, 처음 오신 자리잖아요. 답변 해주셔야죠. 비키시라니까요. 욕하실 건가요? 이렇게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의 비선 조직이 트위터 매크로를 제작했고 1,000만 번 리트윗을 했다. KBS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매크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거 여당에서 특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제 특검도 특검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뭐 김경수 의원 관련돼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목례를 부리면서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못할 것 같다느니 하는데 이제 그 앞에 가로친 말이 있죠. 우리들이 검찰을 부려봐서 아는데 가로 닫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특검을 하자 어쩌고저쩌고 떠든 부분이 있었고요. 3,4K에서 보도했던 박 비선 조직이 매크로를 조작해서 1,000만 번 리트윗을 했다. 이 내용은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냥 이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언론의 보도가 없다는 점이 보이는 거죠. 원래는 이런 종류의 단독 기사를 내고 나면 그 단독 기사에 기반해서 다른 기사들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판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예. 속성상 죽은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권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부정당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SNS를 쓰면서 누군가 뭐 리트윗이 많이 되고 한 글들은 노출도 자주 될 뿐더러
관심도 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문재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가 더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한다면 그것은 허용된 선거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는 것, 특히나 뭐 금권 선거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온라인 선거운동이 장려됐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특별한 팀을 만들고 돈을 들여서 뭐 거기다 뭐 기무사의 국정원에 온갖 정보 조직들이 붙어서 이런 댓글 전쟁을 벌이고, 게다가 이 새누리당이 1000만 개의 리트윗을 했다는 것,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것은 죽은 권력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취재라고 저는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관계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누리당이 별도로 어떻게 해서 키운 조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업자들이 존재해서 이 업자들이 그게 뭐 새누리당이 돈을 많이 주니까 새누리당이 붙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업자들이 존재하는 거 보면서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인물을 키워내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 파이가 커지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네이버라는 한 포털 사이트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웹 문화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구글은 그에 비해서는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들고 실제로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글만 좀 잘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트위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점은 좀 취약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대 맛집이라고 쳐서 맨 첫 페이지에 뜨는 그 맛집들은 뭐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광고비를 지불하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홍대 맛집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쳐보는 사람들의 기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본 블로그, 많은 추천을 받은 블로그가 맨 앞에 떠서 자기가 맛집에 가길 기대하는 건데, 그 파워 블로거는 사실은 검색 맨 앞 페이지에 가는 요령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매크로도 나오고 이런저런 기술들이 동원돼서 앞 페이지로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네티즌의 리뷰라고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런 기술들이 응용이 돼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용화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국정원과 기무사, 새누리당의 특별팀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상업적 영역에 있던 작업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한 포털 사이트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고, 또 이런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자들을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게다가 지난 6월이었던 거예요. 벌써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내부자가 이미 양심 고백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색출하고, 그리고 어떤 금전이 오고 갔는지, 선거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 하고 그 근본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온라인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온라인 문화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김PD는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PC통신이나 2000년대 초반의 게시판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 국민에게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뭐 네티즌이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그것이 뒤에 이제 누리꾼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온의 여론과 오프의 여론이 다른 것처럼 나오지만 지금은 핸드폰 다 들고 있고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해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20세 이하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자라나고, 노인분들도 이제 공중파에서 하는 뉴스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유튜브에 모여서 다 보수적인 방송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모바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무슨 온라인 여론이 따로 있다는 말을 이제 써서는 좀 안 된다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작업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댓글들 뭐 이제는 안 믿어요. 저는 뭐 거기 무슨 글이 올라오더라도, 특히 가장 안 믿는 거는 갈라치기 하는 거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김 PD님이 누구보다 크게 피해를 보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러실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옛날에 뭐 저도 노사모 게시판에서 뭐 댓글 달고 서로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던 때 생각나지만, 그땐 서로 정말 치열하게 댓글 달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러면서 서로 생각을 좁히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댓글이라는 것은 죄다 업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집어넣고, 그걸 심지어 이제 기계가 하는 지경에 갔으니, 사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저도 댓글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직업적 특수성상. 예. 근데 들여다보면 이게 알바의 댓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눈을 떼기 어려운 점. 네이버가 노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는 동안 네이버 사이트에 1초라도 더 체류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광고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크로가 와서 달든 인간이 와서 달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추천이 많이 달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하는 조작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전 강하게 해보고요. 예. 그래서 예전 얘기입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네이버 밴드가 사찰을 당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채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 경찰이 철도 노조를 상대로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을 때 그 기사가 국정감사 기간에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그 다음날 한국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의 일면을 차지했던 중요한 기사인데, 이 기사가 국정감사 폭로 당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폭로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댓글이 안 달리고 기사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들여다봤더니 세상에나 이게 국정감사 폭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IT 섹션에 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했더니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라는 IT 기업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IT 섹션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정말 뉴스 편집자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번 드루킹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어떨 때는 정치면에 배치하고, 네이버가 지금 이제 댓글을 정치면에서는 한번 눌러야 들어갈 수 있게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경수 지사를 두들겨 패야 될 때는 또 이걸 사회면으로 돌립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법조계의 문제니까 사회면으로 돌린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정치적인 특검이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면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댓글 부대들이 작업하기 쉽고 사람들이 쉽게 댓글을 읽을 수 있도록 사회면에 슬쩍 배치하는 이런 일들. 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예. 네이버가 오래가는 기업으로 남으려면 이런 식의 꼼수는 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맨 앞 페이지에 상업 광고 하나 실지 않고도 지금 뭐 돈을 싹쓸이 해서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토종 기업이 발전한 것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얄팍한 사람도 블로그 순위를 어떻게 올리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길 기대하면 안 되겠죠. 사실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첫 페이지에 나오게 만드는 기술을 이제 SEO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뭐 기술자들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바뀌는 알고리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많은 사람들이 눌러본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앞페이지에 보내도록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연구를 하는데, 네이버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가 주제 넘은 고언도 좀 드려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자체가 국민들 다 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네티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이버 등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정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특검에 갈 것도 없이 새누리당의 이 매크로 1000만 건이 넘는 리트윗이 벌어진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상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런 오기 정도는 보여주고 소멸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반쯤은 농담이었는데 농담대로 되는군요. 뭐 이쑤시개로 인절미 떡이나 쑤시고 있는 꼴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걱정하시고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을 하고 있는데 당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 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민적으로 거꾸로 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까지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래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범죄의 심각성,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를 놓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진술의 일관성을 또 봅니다. 진술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뭔가 거짓말을 할 것 같은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있는지, 즉 소명을 잘 하고 있고 검찰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2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응했고 대질 신문도 했고요. 게다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특검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제출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태고요. 게다가 경남 도지사 아닙니까? 네.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아니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허익범 씨가 가장 잘 알 거예요. 이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뭐 뻔합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주 수구 세력, 극우 세력들로 하여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영장 판사를 압박을 가해서 결국 영장이 안 나오게 부당하게 이런 일을 만들었다. 문재인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특별검사를 통해서 김경수를 구속시키고 처벌을 시킬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사법부까지 전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나중에 울분을 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무슨 뇌물을 수수한 것도 없고 그나마도 100만 원을 줬네 만에조차도 드루킹 본인의 증언을 뒤집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게 플리바긴이라는 절차, 뭐 우리나라는 없지만 어쨌거나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검찰이 드루킹을 회유한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드루킹이 이제 특검을 질질 끌고 다닌 형국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영장을 칠 게 없네요. 하하하라고 하면 허익범 특검은 민주당으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자유한국당으로부터도 문재인에게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또 조롱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본인의 정치적 성향도 있고 하니까 지르는 거죠. 영장이 안 나오면 이거 뭐 영장 전담 판사가 무조건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의 압박을 당해서 괄호 열고 우리가 박근혜 때 해봐서 알지만 괄호 닫고 영장을 안 친 거다. 이것은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이다라는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생각하기엔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여러 가지 지금 채널들이 많죠. 조금 전에 보니까 박근혜 씨가 나왔던 정모 씨 채널은 무려 구독자 수가 23만 명이더라고요. 예. 그런 TV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거죠. 사실 이런 정도에서 구속영장 발부해서 안 나오는 것은 종편에서도 뭐라 하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익범 특검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본인들의 다음 직장으로 거기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길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집행이 되면은 2012년 댓글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충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당직자가 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캠프가 저지른 범죄고요. 이것은 어떤 공명심 가득한 종교단체 비슷한 집단이 정치인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거죠. 자유한국당께.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범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겠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기자협회보가 매년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긴 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언론에 대한 시선 같은 것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올해께 나와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자협회보에서 했던 것 중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본인의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재밌는데요. 응답자의 22.3%가 JTBC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KBS가 7.5%, 그리고 한겨레가 6.9%로 2, 3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경향신문, 연합뉴스가 5.2%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SBS 4.3%고요. 그 다음이 한국일보 2.3%고요. 한국일보가 왜 그 순위에 올라갔나요? 글쎄요, 어쨌든 2.3%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긴 하죠. 참 이해할 수 없네, 그거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온 언론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조선일보 1.6%입니다. 아이고, 조선일보가 한국일보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YTN이 1.3, 그 다음에 MBC, 중앙일보, 한국경제가 각각 1%였는데. 아이고, MBC 굴욕이네요. 예. 네, 저는 MBC가 여기에 껴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향력을 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어느 언론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자들은 JTBC를 가장 많이 답하긴 했는데 이게 무려 41%나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조선일보였습니다. 15.4%였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신뢰하는 기자들은 몇 명 없는데 그럼에도 이 기자들은 조선일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3위는 KBS 13.4%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가 8.2, 한겨레가 4.3 순이었습니다. 추세를 보면요. 예. JTBC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도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신뢰도가 33%였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22.3%니까 꽤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KBS는 지난해 3위였는데 이번에 2위로 올라섰다고 하고요. 반면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9회 연속 한겨레가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가 작년에 2위로 내려오더니 올해는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영향력에 있어서는 JTBC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었는데 JTBC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답한 기자가 2014년에는 1.6%에 그쳤어요. 네. 그런데
2015년에 4.2, 2016년에 11%, 그리고 2017년에 17.8%를 기록했고 올해는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JTBC가 대체 불가가 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한겨레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어쨌든 이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으로 지면에 넣었던 것이 한겨레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겨레 보도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2016년 이후에 JTBC가 확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뭐 탄핵 집회 이런 것들을 그 의제를 JTBC가 선도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이 종이신문 자체를 요새 기자들도 많이 안 보니까 그래요.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자들 도덕성 시비도 있었고요. 네, 그런 면도 있었고요. 폭행 사건, 마약 사건, 그리고 또 덤벼라 사건도 있었고. 네. 조선일보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영향력은 2위로 나왔습니다. 15.4%를 기록했어요. 참. 별 그 쓰레기 같은 신문을 이렇게 본대요. 영혼이 망가지게. 그러게요. 어쨌든 신뢰는 가진 않지만 어쨌든 영향력은 있다라고 아직도 기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자들과 그 다음에 이 일반 시민들의 좀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설문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가 3.3%, 하지만 대체로 잘 수행하고 있다가 49.2%였어요. 그러니까 한 52.5%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봤고 반면에 별로 수행하지 못한다가 39.3%,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가 3.6%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언론이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건데 요거는 좀 많은 분들과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거는 기자들도 아는 모양인지 국민들이 언론 전반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6%가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54.4%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해서 한 60% 이상이 우리나라 언론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매우 신뢰한다가 1%, 그 다음에 대체로 신뢰한다가 35.7%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자로서의 업무를 뭐 수행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는 기자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응답자 비율의 56.1%가 만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제 생각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가 31.1,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가 11.8%였고요. 그리고 이제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기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러니까 80% 이상이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기자들의 의식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모양이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기자들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언론의 평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뭐 이미 기성 언론에 대한 희망을 많이 접은 것 같은데 우리 기자들은 동료 매체에 대한 애정도 또 높은 것 같고 모니터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영향력 2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꾸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낸 신문 비난은 들을지언정 영향력은 있다, 이런 자뻑으로 계속 이 폐악질을 일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자들이 보면 또 이제 우라카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게 미디어오늘 보도인데 뭐 예전에 몇 번 전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군축오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가 지난 3월 31일에 낸 기사인데 3월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 남과 북한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군축이란 게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이런 말을 리선권 위원장이 회담 자리도 아니고
헤어지면서 지나가는 듯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일부도 군축이 아니라 천혜성 차관이 그 즈음에 생일이어서 경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주환 기자가 자기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가족의 출신지가 북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를 잘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언뜻 들으면 뭐 군축 같기도 한데 근데 맥락과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게 오보가 아니라니 좀 황당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주환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절대 오보가 아니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기다려보라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미디어오늘도 참 지독한 게 그걸 8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군축회담을 안 하는 걸 보고 김주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거는 아직도 김주환이 이거를 오보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 참 특이한 사람들이네. 예. 네, 이 사람도 참 지독하죠. 네. 김주환 국장이 미디어오늘에 뭐라고 했냐면 리선권은 함경북도 사람이다. 우리는 지방 사투리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보도할 때 평안도 함경도 출신 탈북자 10명에게 들려줬다. 10이면 10 모두 다 군축이라고 했다. 명색이 전문 기자인데 확인하지 않고 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명색이 전문 기자인데 라는 이 말이 참 낯뜨겁죠. 그러니까 군축인지 아닌지 당사자 그게 안 되면 적어도 그 말을 앞에서 들은 천혜성 차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무슨 전문 기자가 탈북자들한테 발음을 들려주고 이게 군축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지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대목이었는데요. 일반 사건 사고와 달리 남북관계 뉴스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도 군축을 말했고 4.27 판문점 선언에도 군축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도 비무장지대, 공동 번역의 바다 등을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군축의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몰라도 지금 군축의 흐름이 있는 거니까 당시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전두환 사망 기사를 써놓고 아니 전두환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망 기사냐 오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기다려봐라 전두환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전두환 사망 기사를 쓴 게 오보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8월 15일이 두고 봐라라고 했지만 뭐 8월 15일에는 군축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때 이제 군축하자 뭐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난 거죠. 근데 8월 15일을 기다린 것이 비단 미디어오늘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원들이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경축인지 군축인지 그러면 한번 8월 15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8월 15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마 요거 관련해 제재 얘기가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를 할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지난 사장 선임 국면에서 정찬영 현 사장하고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사람이에요. 최종 2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YTN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 룰라가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지지율에서 경쟁 후보로 꼽히는 극우 사회자유당의 후보를 크게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룰라의 노래 날개 잃은 천사 잠깐 듣고 올까요? 천사를 찾아왔어 천사를 찾아왔어 천사를 찾아 헤매이지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나야나 78님, 건설 원가 공개 열렬히 지지합니다. 아울러 최저가 입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실 공사나 추결 경쟁으로 부도를 초래합니다. 합리적인 입찰 방식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오리조리님, 건설 원가 공개 지지합니다. 다만 대기업들은 공공사업에서 손해보고 이를 건축으로 메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목공사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큰 폭의 부당이익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8월 17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